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티움바이오입니다. 2016년에 설립돼서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여성 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항암제, 또 혈우병 치료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어요. 네, 도전은 하고는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성공 확률이 낮고 시간과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특히 티움바이오처럼 아직 딱 이거다 하는 대표 제품 없이 여러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은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직원이 한 70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걸 다 관리하면서 또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죠.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티움바이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 그 후보 물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대를 걸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임상시험 데이터들이 꽤 흥미롭거든요. 먼저 그 여성 건강 분야, 이쪽 핵심 파이프라인인 메리굴릭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메리굴릭스요. 네, 그건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이죠. GnRH 기량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서 특정 호르몬 GnRH라는 호르몬 작용을 막아서 여성 호르몬 생성을 좀 조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이런 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존에는 보통 주사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메리굴릭스연 하루에 딱 한 번 먹으면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기존 주사제 중에는 치료 초기에 증상이 잠깐 더 나빠지는 그 플레어업 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메리굴릭스는 그런 거 없이 바로 호르몬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큰 장점이고요. 특히 유럽에서 진행했던 자궁 내막증 임상 이상 결과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가짜 약 먹은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통증 점수가 최대 6.2점이나 더 개선됐어요. 6.2점이면 엄청난 통증 감소 효과죠. 정말 대단한 결과예요. 네, 6.2전 개선. 물론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게 아직 임상 이상 결과라는 점은 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상에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작 훨씬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최종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판 허가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 문제도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안면 홍조라던가 두통, 메스꺼움 같은 게 보고됐는데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걸 계속 먹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삼상에서 이런 내약성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안전성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하지만 경쟁 약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대원제약이랑 같이 자궁근종 임상 이상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중간 용량이랑 고용량 투여금 모두에서요. 월경과다 증상 개선 평가 지표를 100% 달성했어요.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 증상이 완전히 개선됐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인상적인 결과 아닌가요? 근종 크기가 줄거나 빈혈 수치가 좋아지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들도 있었고요. 100% 달성. 그 수치 자체는 아주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임상 이상 결과라는 거고요. 그리고 월경과다 개선이라는 그 지표가 실제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나 안전성은 어떤지 이런 건 결국 삼상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궁근종 시장이 2034년쯤 가면 6조 3천억 원까지 커질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만큼 엘라골릭스니 렐루골릭스니 하는 경쟁 약물들이랑 싸움도 엄청 치열해질 거예요. 티움바이오야 당연히 자기들 약이 더 좋다고 하겠지만 시장에서 의사나 환자들이 뭘 선택할지는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기전에 린자골릭스라는 약이 미국 FDA 승인 실패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당연히 고려해야죠. 하지만 자궁 내막증 시장만 해도 2030년이면 2조 2천억 원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되고 메리굴릭스 같은 GnRH 기량제가 시장의 한 7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잠재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봐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한소제약이랑 손잡고 난임치료 시술, ART 보조요법으로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적응증을 더 넓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요.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에요. 유럽이랑 북미 쪽의 기술 이전 논의가 아주 활발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그럼 올해 2025년 상반기 안에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죠. 티움바이오 같은 이런 개발 전문 기업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 확보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 기술 이 정도다 하고 보여주는 기회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에 논의가 활발했다. 이 소식 이후로 아직까지 최종 계약 발표가 없다는 점은 글쎄요, 오히려 협상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파트너사들이 자궁근종 데이터까지 다 보고 싶어 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약 도장 찍기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인 거죠. 기대는 좋지만 기술 이전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면역 항암제 분야의 기대주 TU228입니다. 이 약물은 좀 흥미로운데요. 암 성장이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 두 가지, TGF-베타랑 VEGF, 이 두 개를 동시에 딱 차단하는 이중저해제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라고 혈관 만드는 걸 막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네. 그 TGF-베타하고 VEGF, 여러 암에서 암이 질명되고 또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타겟으로 한다는 전략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인 MSD, 머크죠. 이 회사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랑 같이 쓰는 병용요법으로 개발 중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MSD가 임상 연구를 위해서 자기네 핵심 제품인 키트루다를 공짜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글로벌 빅파마가 자기네 주력약을 그냥 주면서 공동 연구를 한다? 이건 그만큼 TA2EA8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이게 상당한 기술적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MSD와의 협력, 분명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키트루다랑 같이 써볼 가능성을 찾아보는 건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크고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걸 아셔야 하는데요. 이런 공동 연구나 약물 무상 공급 계약이 반드시 성공적인 기술 이전이나 상업화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MSD 입장에서도 키트루다의 사용 범위를 넓히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고 그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임상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경부암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보면요.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줄어든 환자 비율, ORR이 63.6%나 나왔어요. 보통 이 두경부암 표준 치료 반응률이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63.6%요. 네, 그 수치 자체만 보면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 중간 결과 발표 시점에 평가가 가능했던 환자 수가 11명밖에 안 됐다는 거. 이게 큰 한계입니다. 너무 적은 수의 환자에게서 얻은 결과가 나중에 전체 임상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죠. 그리고 담도암 임상에서는 23명 중에 4명, 그러니까 17.4% 반응률이었는데 이것도 표준 치료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임상 모두 올해 상반기 이후에 전체 결과 발표를 기다려봐야 좀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환자 수가 더 많아져야 확실한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두경부암이나 담도암, 둘 다 치료가 정말 어려운 암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해요. 특히 이 약물이 타겟으로 하는 TGF-베타랑 VEGF가 이 암 환자들한테서 높게 나타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작용하는 방식이랑 임상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시장 규모도 무시 못하죠. 두경부암 타겟 시장이 한 3조 2천억 원, 담도암은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니까요. 작년 11월에 SITC라는 면역 항암학회에서 중간 결과 발표하고 나서 MSD랑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기술 이전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TGF-베타나 VEGF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약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설령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또 대규모 3상 임상을 해야 하고 각 나라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허가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랑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문제. 그레이드 3 수준의 부작용,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심한 가려움증이나 발진, 피로감 같은 게 부구됐단 말이죠. 용량을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환자에게 오래 투여했을 때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진행 예정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 확정된 계약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큰 기대는 좀 경계해야 합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혈육병 치료제 후보 물질 TU7770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혈육병은 아시다시피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안 멎는 희귀 질환이잖아요. 근데 TU7770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그러니까 중화항체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약물이에요. 이런 환자들이 전체 혈육병 환자의 한 30%나 되는데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정말 별로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화항체 보유 환자들은 기존의 표준 치료제, 그러니까 8번이나 9번 응고인자를 보충해주는 요법이 잘 안 듣죠? 그래서 우회인자 제제라는 다른 종류의 약을 써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입니다. 근데 이 약은 효과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반감기, 그러니까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피가 나면 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바로 그 점. 그게 TU7770이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임상일상 중간 결과에서 보니까 TU7770이 기존 우회인자 제제보다 반감기가 6배에서 7배나 더 길게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주사 횟수 줄여서 편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이에요. 안정적으로 약효를 유지해서 출혈 예방 효과 자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환자들 삶의 질을 엄청나게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연간 치료 비용이 5억 원이나 드는 기존 치료제의 부담도 확 줄여줄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정말 환자들에게 희소식이죠. 반감기가 길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분명 큰 장점입니다. 네. 투여 편의성도 좋아지고 잘하면 비용도 좀 낮출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강조하지만 이것도 아직 소수의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중간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환자에게 장기간 투여했을 때의 효과와 안전성은 앞으로 진행될 임상 2상, 3상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만 해요. 혈우병 치료제 분야가 다른 질환보다는 임상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는 해요. 한 25.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4개 중에 3개는 최종 허가 못 받고 실패한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최종 결과 확인해야죠. 네. 하지만 티움바이오가 이전에 다른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TU7780 개발 기간을 한 4년 정도로 확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좀 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거죠. 물론 위험 부담은 있겠지만 성공만 한다면 혁신적인 치료제를 훨씬 빨리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 중에 임상 1상 주요 결과,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회사 가치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상 1, 2, 3상을 동시에 한다. 그 전력이 개발 기간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면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임상 단계에서 예상 못한 안전성 문제나 효과 부족 같은 게 발견되면 이미 진행 중인 후기 임상까지 다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과 비용 손실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티움바이오가 2023년 말에요. 천연 화장품 파는 페트라운 케어랩이라는 회사를 작게 흡수 합병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이 핵심 사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건데 이게 과연 연구개발 역량 강화나 자금 조달의 긍정적인 결정이었을까? 시장에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해결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 지속적인 연구개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티움바이오의 주요 신약 후보 물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성질환 치료제 메리굴릭스는 편리성과 또 뛰어난 임상 2상 데이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TU228은 MSD와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병용요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혈우병 치료제 TU-7710 역시 긴 반감기를 바탕으로 기존 치료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각 파이프라인마다 넘어야 할 과제들,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감 이면에는 항상의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아주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죠. 임상 결과는 아직 중간 단계이거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규제 당국의 허가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매출 없이 연구 개발에 계속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 재무적인 부담, 이것도 바이오 기업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죠. 과연 티움바이오의 이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임상적 성공과 상업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유망한 초기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의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지는 역시 앞으로 발표될 임상 결과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앞으로 나올 데이터랑 계약 소식들이 티움바이오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과연 티움바이오 같은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꼭 최종 판매 허가나 상업적인 성공, 이것만이 유일한 잣대일까 하는 점이요. 그 개발 과정에서 쌓이는 과학적인 데이터들, 또 새로운 치료법을 향한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노력 자체도 좀 의미 있게 평가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